안녕하세요. 화가 김병호입니다. 이번은 세 번째 강의 시간이 되었네요. 첫 번째, 두 번째 강의가 대구 근대화단의 이쾌대라는 인물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말 그 놀랄만한 그런 그 화력, 다양한 그 장르를 거친 그 근대화단의 그 해방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그런 그 이쾌대의 작품들을 다루었습니다. 이번 3강, 4강은 또 다른 그 근대 작가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특히 그 이 작가는 젊은 나이에 요절을 했지만 우리나라 근대 문화, 근대 예술에 혁혁한 혁명적인 그런 작품을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그런 작가입니다. 제가 추정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안타깝게 이 작가는 남겨진 작품이 아주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확신을 가질 만한 그런 그 여러 가지 사료들이 있고 그에 대한 그 기록들이 남아 있기에 이 작가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올리고자 합니다. 이상춘이라는 이 대구의 글세출에 이런 작가가 있었다는 것은 이쾌대와는 또 다른 의미로 굉장히 놀라운 그 일인데요. 이상춘이라는 작가를 설명하기 전에 역시 서구의 미술을 또 한 번 더 들여다볼까 합니다. 첫 강의 때 제가 그 이쾌대를 설명하기 위해서 르네상스 시대부터 인상파 화가까지 흐름을 한번 훑어봤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그 서양 미술사를 꼭 알아야 될 의무는 없지만 이 우리 작가들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적인 그런 정보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국 근대화단의 숨겨진 천재 이상춘, 과연 그는 누구이며 어떤 작업을 했고 우리 대구 근대화단에 또 한국 근대화단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3강과 4강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춘의 작품을 보기 전에 제가 서구 작품들을 조금 더 봐야 되겠다고 했는데요. 물론 그 우리나라에도 우리나라 고유의 어떤 전통 미술이 있습니다만은 이 시간은 서구로부터 유입된 서양 미술의 그 장르를 다루면서 근대 미술을 이야기하는 것이기에 서양 미술사에 대한 흐름을 조금 보여드리는 그 이유가 되겠습니다. 한국 근대화단에 숨겨진 천재 이상춘은 왜 기록이 많이 남아있지 않을까요? 이쾌대 기록이 거의 한 반세기에 가깝게 감춰져 왔죠.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이쾌대가 월북함으로 해서 그때 당시 대한민국의 사회적 분위기는 월북 작가들에 대한 기록을 남겨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적대적 관계에 있었던 당시 사회의 분위기상 북한에서 활동했던 작가들은 우리가 정보를 알 수가 없었던 거죠. 특히 또 그런 작품들이 이남, 그리고 남한, 당시 남한 대한민국에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작품을 선뜻 보일 수 없었던 그런 사회적 분위기도 무시 못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상춘도 좀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춘이 화가로서의 어떤 그 활동도 했지만 또 연극 운동을 하면서 당시 그 러시아 문화 혹은 그 프롤라타리아 문화 이런 여러 가지 문화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에 이념적인 문제에서 우리 사회에 많이 알려지지 않거나 기록되어지지 않았다, 그렇게 유추해 봅니다. 어쨌든 한국 근대화단의 숨겨진 천재, 대구에서 활동했던 근대화단의 숨겨진 천재 이상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춘은 아주 그 어린 나이에 다양한 작업을 합니다. 이상춘의 작업을 보면 여러분들이 정말 놀라실 것 같은데요. 왜? 우리 문화가 받아들였던 그 근대 문화의 영역에
사실 그 국소적인 부분들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물론 특출한 화가 이쾌대 같은 경우에는 르네상스 이후부터 근대 미술의 다양한 그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아주 독보적인 그런 영역의 어떤 화가라고 볼 수 있는데, 이상추는 오히려 그 이상주의 이후에 대한민국의 현대 미술에 끼쳤던 그런 분위기, 그런 기록들을 통해서 한국 현대 미술 역시 그냥 생겨난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전제가 생기게 됩니다. 자, 이상춘은 조금 뒤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고요. 이상춘을 이해하기 위한 서구의 현대 미술의 과정들을 조금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화면에서 보고 있는 이 작품이 세잔이라는, 그러니까 고호와 고갱과 함께 활동했던 후기 인상파 작가 폴 세잔이라는 작품을 보고 계십니다. 자, 크게 아주 이렇게 특별한 그런 느낌은 아니지만 굉장히 감성적이고 인간의 내면적인 그런 컬러를 잘 뽑아내고 있는 명작이죠. 카드를 치는 사람들이라는 이 작품과 함께 이후에 세잔느의 작품들이 점차적으로 변해가면서 거기 안에 현대미술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아주 중요한 요소가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정부라를 그린 이 세잔의 작품은 그 이전의 작품들에 비해서 서서히 평면화되어 가고 있는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물뿐만 아니라 인물이라든가 풍경 등을 통해서도 세잔이 형태를 단순화시키면서 하나의 입방체,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본질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 그림은 목욕하는 여인들을 그린 그림인데요. 세잔의 아주 대표작 중에 한 작품이죠. 지금 배경이라든가 구름이라든가 그리고 앞에 사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원근이 거의 없습니다. 서서히 공간의 깊이를 죽이고 본인이 생각하는 그런 어떤 내면의 구성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로 보이는 형태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나만의 조형 언어가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다음 그림을 보면 역시 프랑스의 생빅토아르 산이라는 풍경인데요. 이 작품 역시 멀고 가까움, 그러니까 원근이 사라지고 평면화되기 시작합니다. 이 현대미술에 있어서 이 평면화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르네상스 시대의 완벽한 수치와 완벽한 형태, 이런 것들이 점점 인간의 내면적인 형태로 다가서면서 이렇게 해체되기 시작합니다. 그 해체의 시작이 어쩌면 세잔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역시 이 풍경도 같은 주제를 그린 풍경인데요. 이 풍경도 역시 이제는 입체감이 없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형태도 본인이 원하는 그 부분에는 형태도 다 지워버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고 있는 것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고 있는 것 중 나의 의지로 그리고 싶은 부분만 그린다. 그렇지 않은 것은 다 이제 지웁니다. 그러니까 아주 더 단순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 세잔의 작품들은 굉장히 기본적인 조형 언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물체는 하나의 육면체, 이런 물체는 하나의 구, 사람 팔은 하나의 원통, 그러니까 이런 형태에 있어서도 굉장히 근본의 형태, 최소한의 형태로 이제 작품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단순화되고 평면화되는 이런 과정들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작품 아까 보셨던 목욕하는 여인들과 같은 주제의 작품입니다. 이제 서서히 형태가 사라지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내가 바라보는 형만 살짝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이 그림에서 우리는 점점 형태는 파괴되고 입체는 사라지고 공간의 해석이 굉장히 주관적으로 되어 간다. 그리고 형태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방금 설명드렸던 이런 기본적인 형태, 구와 원통,
뭐 육면체 이런 아주 기본적인 입방체의 형태로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게 이제 현대미술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피카소를 낳게 됩니다. 피카소의 작품은 양사방에서 보는 면을 한 가지 시각으로 표현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뒤통수도 나오고 옆모습도 정면으로 나옵니다. 측면으로 되어 있는 그림도 눈은 정면을 향하고 있습니다. 물론 피카소는 아프리카 목조각이라든가 근대 이전에 아프리카 목조각이라든가 이집트의 벽화라든가 이런 데서 많은 부분들을 가져오기는 합니다. 그 형태적인 측면에서 그렇지만, 그런데 그것의 표현 양식은 미술사 그 이전에 볼 수 없었던, 피카소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아주 파격적인 양식으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걸 입체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와 원통, 뭐 원기둥 이런 형태의 기본적인 그 모티브를 가지고 거기에 눈, 코, 입을 붙이는 거죠. 그래서 아주 더 단순화됩니다. 아주 더 단순화되고 보는 시각이 뭐 여러 갈래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도 이런 뭐 전쟁을 주제로 한 그런 그 학살이라든가 전쟁을 주제로 한 이런 게르니카라는 이 작품도 그리게 되는데요. 역시 표현 양식은 굉장히 대표적인 입체파 양식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이 작품은 한국 전쟁을 주제로 한 코리안 월이라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도 역시 입체파적인 요소들을 많이 담고 있는 그런 작품이죠. 자, 피카소가 입체파를 만들고 열을 제쳤다면, 자, 그 동료 입체파 작가들도 다양한 실험을 하게 됩니다. 피카소의 작품이나 그 다른 입체파 작가들의 작품들이 화면에서 드디어 물체가 붙기 시작합니다. 자, 현대 미술에 있어서 물체가 화면에 붙는다는 이 그 개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화면에서 물감으로 그림처럼 보이게 했던 것이 이제는 실제의 물체를 붙임으로 해서 표현의 그 영역이 무한대로 확장되는 아주 그 발단이 이제 여기서부터 비롯되어지게 됩니다. 이 콜라주 작품들이 점점 나아가서 드디어 화면에 진짜 물체를 붙여서 입체를 만드는 요 과정까지 오게 됩니다. 입체를 만든다. 그러면 조각이 아닌가? 아닙니다. 개념은 회화입니다. 회화에서 서서히 화면 밖으로 나올 뿐이지. 그러니까 물감을 아주 얇게 바르는 르네상스 시대 때 화가들은 붓을 문질러 가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아주 얇게 붓을 붓질을 하면서 평면을 최대한 지키려 했다면 이상주의부터 물감을 두껍게 바릅니다. 다시 말해서 물감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물감이 하나의 물질을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물감이죠. 그런데 이제 드디어 다른 물체가 화면에 들어옵니다. 이것은 입체파 이후에 현대 미술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혁명적인 그런 사건입니다. 혁명적인 그런 행위가 되는 것이죠. 이 뒤에 보이는 이 작품은 로버트 라우센버그의 작품인데요. 화면에 물체들을 이제 막 붙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현대 미술이 도대체 어디까지 나갈 것인가, 여기에 어떤 그 많은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작품들이 되겠죠. 이 작품은 조각일까요? 아니면 회화일까요? 물론 지금에 오면 이제 요즘은 평면, 입체 이런 표현을 씁니다. 평면 작업, 입체 작업, 뭐 조형물 작업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때 당시에는 회화와 조각으로 구분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 작품은 당시에는 회화라고 하기도 그렇고 조각이라고 하기도 그런 전통에서 좀 벗어나 있는 거죠. 자, 이런 작품들이 이제 서구 미술에서 굉장히 확장적으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갑니다. 여러분들 이까지는 뭐 그냥 굉장히 아카데믹한 그런 미술사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드디어 이제 굉장히 파격적인 그 작품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작품은 조각입니까? 회화입니까? 자, 이 작품은 마르셀 듀샹이라는 작가의 작품인데요. 그냥 자기가 만든 것도 아니고 병기를 하나 구입을 해서 전시장에 딱 놓아둡니다. 이 작품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작품은 다다이스트
듀샹의 작품입니다. 자, 여기서 다다이스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요. 다다이즘이라는 그 말은 1919년 스위스 쥐리히에서 볼테르라는 작은 카페에서 몇 명의 예술가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이 예술가들이 그날 선언을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전통의 예술들을 거부하겠다. 그러니까 그냥 거부가 아니라 이때까지 해왔던 인간들의 예술적 행위에 대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부정한다. 이게 다다이즘입니다. 그래서 볼테르라는 카페에서 작가들이 모여서 종이를 들고 찢습니다. 쭉 찢어요. 신문지를 들고 하나하나 찢습니다. 그리고 떨어진 조각을 주워서 글을 읽습니다. 그러니까 문장이 해체가 되고 글자들이 갈라지고 찢어지고 쪼개지죠. 근데 그걸 집어서 한자 한자 읽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새로운 시다. 그리고 프로펠러 소리, 기관총 소리, 때려 부수는 소리, 문 닫는 소리, 이런 소리들을 모아서 작곡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다다이스트가 생겨난 이유가 여러분 뭘 것 같습니까? 다다이즘은 그간 인간들이 맞닿고 해왔던 행위들이 그렇지 않다는 사실까지 확인이 되면서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것들, 산업혁명, 정말 인간의 어떤 그 물질의 어떤 극대화를 통한 인간의 삶의 그 안락, 평화, 이런 것들을 꿈꾸고 발달해 왔는데 결국에는 세계대전이 일어납니다. 제국주의가 생기고 죽고 죽이는 이런 사회가 됩니다. 그래서 다다이즘 작가들은 그간에 해왔던 예술적 행위들을 모두 부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야말로 파격입니다. 이 병기가 작품이 되는 순간 이제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작품이 되는 거죠. 심지어 내 작품을 불태우는 요 하나의 과정도 작품이 불이 타서 없어지는데 없어지는 게 작품이 되는 거죠. 굉장히 역설적인데 다다이스트들은 그야말로 파격적 행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만 레이라든가 피카비아 이런 그 다다이스트들은 사진을 필름 그 자체로 네거티브한 그 색감을 그대로 전시장에 겁니다. 그동안 사진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인화를 통해 가지고 나온 실제의 모습을 사진이라고 이야기했는데 피카비아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필름에 못질을 합니다. 스크래치를 합니다. 그리고 인화해서 이게 작품이다. 필름에 구멍을 내고 태웁니다. 필름 그 자체를 그냥 전시를 합니다. 왜? 인간이 만든 기술에 대한 그 반발이죠. 모든 것들을 부정하는 행위. 자, 그러면 다다이즘이 그동안 해왔던 모든 것들을 부정하는 의미, 우리는 의미 있는 것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다다이즘은 과연 의미가 없는 뭐 그런 행위에 불과할까요? 저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이 다다이스트가 이런 작품들을 만들 때 정말 의미 없이 했을까요? 마르셀 듀샹이 변기통을 갖다 놓고 전시장에 둡니다. 이 변기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샘입니다. 샘. 그리고 밑에 글귀를 적어줍니다. 글귀를 적어줍니다. 약자로 불어 약자로 적어둡니다. 그 글귀가 뭔지 아십니까? 그녀의 엉덩이는 뜨겁다. 그리고 제목은 샘. 샘물 뭐 이런 샘. 마셸 듀샹이 이 작품을 내놓은 이유는 아무 의미 없다. 너희들이 생각했던 예술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이 샘, 이게 샘이다. 과연 그것만이 다일까요? 마르셀 듀샹은 미술관을 찾는 부르주아들을 향한 조소를 날린 거라고 저는 봅니다. 나를 칭송해라. 내가
이 똥통을 너희들 앞에 놓을 테니 나를 칭송해라.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고급 미술을 즐겼던 부르주아층을 향한 조소. 저는 마르셀 뒤상의 다다이즘이 의미 없는 그런 행위라고 보지 않습니다. 다다이즘이 나온 이유는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의미를 가진 거죠. 세잔부터 해서 입체파가 나오고, 입체파를 통해서 콜라주, 그러니까 종이를 붙이는, 물질을 붙이는 이런 행위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입체를 붙이는 행위가 나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미 만들어진 기성 물품을 갖다 놓고 작품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과정까지 나옵니다. 이제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작품이 됩니다. 내가 여기에 의미를 담으면 작품이 되는 거죠. 이상춘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까지 여러분들에게 간단한 흐름의 현대 미술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그 한국 식민지 사회의 그 예술 영역, 다른 분야들도 마찬가지지만 아직도 그 잔재인 그 용어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양식들이 아직도 일본식의 것들을 쓰고 있는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당시는 더더욱 그랬겠죠. 심지어는 그 우리말도 못 쓰게 할 정도였으니까, 그 일본식이라는 그 표현이라기보다는 아예 일본화된 이런 느낌까지도 듭니다만은, 그래도 우리 민족의 그 예술가들이나 독립운동가들이나 이런 분들이 끊임없이 우리 것을 지키려 했다는 그런 사실, 그리고 일본화되어가는 그 속에서도 자신만의 세계를 열고 끊임없이 저항하며 새로운 것들을 창작해내는 그런 예술가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저는 이제 이상춘을 통해서 여실히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상춘의 그림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이 작아서 좀 불편하시겠지만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만은 질소 비료 공장을 배경으로 그린 주제로 그린 그림인데요. 지금 여기 인물이 지금 그 레일 위에 그 재료들을 옮기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구도가 굉장히 역동적이고 재밌는데요. 이상춘은 이런 작품들을 통해서 미술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르의 그 예술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요 그림은 이상춘이 그렸을 것이라고 추측되는 그 사파 그림입니다. 사파. 그러니까 대구 영과회라는 그 아주 중요한 그 그룹이 전시를 하게 되는데, 그 전시의 리플렛에 그린 사파가 되겠습니다. 좀 재밌게 좀 위트 있게 그린 그런 그 드로잉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런 표지라든가 이런 그림들을 그리기도 했었죠. 자, 지금 영과의 사진이 나오는데요. 이분들의 그 모습들을 보면 정말 대구에, 그러니까 작은 서클인데요. 대구에 아주 대한민국의 아주 중추적인 그런 작가들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요 앞에 제일 아래쪽 왼쪽 두 번째 인물이 이상춘입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학생복을 입은 요 작은 소년이 천재 화가 이인성입니다. 그러니까 이상춘이 이 그룹을 이끌고 주도하면서 이런 사람들을 모으고 함께 활동했던 것들을 보면 이상춘은 굉장히 그 리더십이 뛰어났다, 그런 것들을 유추할 수 있는데요. 특히 그 이상춘은 학생 시절 전국 마라톤 대회에 나간다거나 여러 가지 운동에도 좀 소질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뒤쪽에 보이는 요 제일 위에서 왼쪽에서 세 번째 인물이 시인 이상화의 그 모습이 보이고요. 옆에 서동진, 대구에서 그 이인성의 서성이죠. 이인성의 그 서성뻘인
수동진 화백의 모습도 있고 다양한 인물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요 아랫부분에 뭐 이렇게 인물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아까 이갑기라는 이 분도 이상춘과 같이 미술 작업 뭐 다양한 사회 운동을 했던 그 작가이고 그 당시 그 화가들 그 면면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춘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많은 사료들이 남아 있거나 기록들이 있으면 정말 좀 더 선명하게 전해드릴 수 있을 텐데요. 많지 않습니다. 기록이 많지 않고 논문조차 지금 대한민국에 손에 꼽을 만큼 작습니다. 이상춘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발굴하거나 찾아볼 여지는 충분히 있다. 왜? 그때 당시 이상춘을 정언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글과 이야기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몇 안 되지만 언론사에 실렸던 이상춘의 작품들이 몇 점이 있고 또 책이라든가 어떤 미술 전람회 리플렛이라든가 이런데 또 이상춘의 손길이 간 그런 흔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상춘의 작품을 정말 꼭 더 이렇게 찾아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역사가 저는 아주 모양이 볼품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라를 강탈당했음에도 끊임없이 우리 것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 있었고 끊임없이 새로운 창조를 하려고 했던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쾌대가 그랬고 이상춘이 그렇습니다. 세 번째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강의에 이상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